언식 TV 핫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코트워치의 최윤정 기자를 만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그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가족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서초동의 그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재판을 취재할 때 요즘도 법조 출입 기자단 비표가 있어야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네. 그건 몰랐는데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아직까지도 벌어지고 있나요? 이게 법원 내부 규정이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네. 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관계자분들도 노트북을 펴면 이제 법원에 있는 경위님이 오셔서 그 비표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그걸 뭐 갑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완장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지 항의는 하시나요? 항의는 아무래도 이제 재판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뒤에 뭐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면 저희가 그 자리에서 바로 항의를 하기엔 좀 어렵고요. 이제 기다렸다가 좀 여쭤보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소속된 언론사의 기자가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을 때조차 네. 비표가 없으면은 기자로서 제대로 기록을 할 수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때문에 뭐 속기를 배워야 하나 그런 고민도 하셨다고요? 네. 뭐 그냥 생각을 해보신 거죠? 아니 뭐 이제 학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알아는 봤었는데 그러세요? 지금처럼 막 인공지능으로 그 녹음본을 다 풀어주는 시대에 수필속기를 배우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렇죠. 네네 마음을 바꿔 먹었습니다.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이런 일이 다른 나라에서도 벌어지나요? 지금 저희가 제일 참고를 하고 있는 건 주로 미국 사례인데요. 이제 미국 네. 같은 경우에는 판결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송 기록들도 다 공개가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노트북을 못 쓰게 한다거나 이런 문제를 본 적은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법조 기자단이 협력한다면은 이 법원의 보수주의를 깨트릴 기회이기도 한데 말이죠.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협력을 할 만한 동기가 이제 법원에는 법조 기자단도 있지만 그 법조 기자단에 들어가지 못한 비법조 기자단이라는 모임도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네.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비법조 기자단조차 아닌 그런 신생 매체이다 보니까 이렇게 같은 목적을 위해서 좀 움직일 동기를 만들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니 비법조 기자단도 진입 장벽이 있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비법조 기자단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조금 편의를 봐줘서 비표를 3장을 주고 그거를 돌려가면서 노트북을 쓰는 방식으로 취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일종의 풀 기자처럼 3명만 맞으면 노트북을 휴대할 수 있다 그런 얘기군요. 네. 네. 참 들을수록 참 이게 그 현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그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이분이 친검 기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비판 수긍하시나요? 네. 저희도 사안이 생겼을 당시에는 잘 몰랐기도 하고 그 재판을 직접 본 거는 아니었는데요. 이제 문제 제기하면서 올려주신 판결문이나 그 당시의 보도들을 좀 비교를 해보니까 확실히 그런 비판이 나올 만한 상황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검 기자 짐작이 갑니다만은 왜 친검 기자가 된다고 보시나요? 그것도 우선은 코트워치는 검찰청에 직접 들어갈 수조차 없는 독립 언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날 수 있는 검사는 재판에 들어오는 공판 검사밖에 없어서 이런 문제를 좀 피부로 직접 느껴본 적은 없는데요.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은 재판 취재를 준비를 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기사들을 많이 리서치를 하고 자료 조사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제일 눈에 많이 들어오는 게 검찰발 단독 보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보도들을 보다 보면 기자 입장에서는 검찰에서 주는 그런 좀 우리만 알고 있고 단독 가치가 있고 사람들이 주목할 만하면서도 다른 충분한 검증이라든지 취재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쓸 수 있는 정보를 좀 쉽게 기사로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사람들의 관심이 높을 때 그 수사 과정을 좀 검찰에 유리하도록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언론 입장에서도 그 검찰이 주는 정보를 받아서 본인들이 좀 쉽게 주목도가 높은 기사를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상 검찰이 그 친검 기자를 활용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문제를 글쎄 뭐 코트워치 해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나름의 대안이랄까 어떤 해결 방향 뭐 그런 생각은 해보실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네. 어떤 대안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창업을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내세웠던 컨셉 중에 하나가 이 검찰 수사 단계에 집중되어 있는 보도를 우리는 법원의 그 공판정으로 좀 옮겨와 보겠다는 것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수사 과정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공간이 또 법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취재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에서는 공판 취재가 더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쩌다 우리는 그 취재 관행이 이렇게 굳어지게 됐을까요? 우선은 그 형사 그 제도 자체가에서 우리나라 검찰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라든지 영향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서도 그런 거를 좀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좀 제가 느낀 거는 확실히 어떤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좀 높은 순간이 검찰이 주목받는 순간, 그 수사가 막 진행되고 있는 순간이다 보니까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면 그 사람들의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언론 차원에서의 노력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취재원과 유착 문제는 꼭 검찰만 검언 유착만은 아닙니다만은 각종 유착이 있습니다만 특히 이 정부 들어서 이 정권 들어서 검언 유착 문제가 심각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맥락으로 설명을 좀 하셨습니다만은 구조적인 원인으로 더 꼽으실 만한 게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서로 간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공생하는 그런 것 이외에 또 다른 어떤 구조적인 문제 말씀하시는 걸까요? 혹시 그 사례로 좀 소개하실 만한 게 있습니까? 우선은 그 저희가 지금 제일 최근에 보고 있는 것은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 사태에 대한 재판 취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탄핵 심판이 시작이 되었고 곧 이제 내란죄로 기소가 되면은 그 형사 재판도 시작을 할 텐데 지금 나오는 기사들을 좀 훑다 보면은 매체의 종류 상관없이 검찰발 수사 단독 기사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금 이 검찰 정권이 무너져 가는 이 시기에서도 그 검찰에서 나오는 수사 과정에서 어떤 진술을 확보했다, 어떤 증거가 나왔다, 이런 보도들이 굉장히 영향력이 아직도 크구나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검찰, 경찰 또 공수처 등의 그런 수사 경쟁 같은 것도 좀 체감하십니까? 네, 기사로 볼 때는 체감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뭐 일부 매체가 검찰이 아니라 법원을 대상으로 취재를 한다 이런 보도를 본 것 같습니다만은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런 지적들이 몇 년 전부터 나오고 있는 거 맞고요. 그리고 어떤 뭐 연구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기성 언론에서도 검찰에 배치했던 기자들의 일부를 법원으로 배치를 하는 경우가 좀 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거조차도 좀 한계가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선은 그 취재를 하는 관행이 이 법원을 출입처로 삼는 것 또한 그 이제 일선 기자들이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 일단 바쁜 것도 있고요. 취재 관행이 하나의 재판을 듣더라도 그것을 진득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중간중간에 다른 지시가 내려오면 또 나가야 하고 이렇다 보니까 한 사건을 좀 깊이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쫓아갈 만한 그런 관행이 아직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원 취재가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까 뭐 말씀드린 건 비표라든지 이런 취재 문턱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관행적으로 기사를 좀 단건으로 그날 어떤 야마가 될 만한 것만 뽑아가지고 써버리고 치우는 그런 것들은 계속되고 있어서 이것이 사건의 어떤 진실이나 본질을 보여주는 보도로까지는 연결되기가 좀 어려운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법조 기자단이 뭐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기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뭐 경무에 시달리면서 제대로 취재는 안 되고 있는 실정이군요. 네네. 네. 아까 얘기한 그런 구조의 문제의 그 한 원인이 검찰의 언론 플레이고
또 사실 피의사실 공표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나름대로 어떻게 보십니까?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심각한 것도 맞고요. 그게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사실 딱 법적으로만 하면은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범죄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만약에 꼭 필요한 수사 공개를 해야 할 만한 사람들이 다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수사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저는 그것은 어떤 시민들에게 이런 밀실에서 일부 기자들에게만 던져주는 식이 아니라 다른 정부 부처라든지 국회에 대한 접근 권한이 낮은 것처럼 수사기관에서도 좀 그런 공개적인 정보를 조금 더 늘려갈 필요가 있다고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조 기자단에 대한 제한적인 브리핑이 아니고 더 네. 법을 범위해서 브리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런 문제 제기를 또 좀 해보시기도 합니까? 아직은 저희가 법원에서의 취재 문턱만 좀 낮추기 위한 거를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이고요. 네. 저희도 다 아직 새내기 기자들이라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새내기 기자라고 하셨는데 이 몸담고 계신 코트워치가 1년여 전에 창간된 법조 전문의 비영리 독립언론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뉴스타파 함께재단이 탐사보도 교육과 독립언론 창업을 지원하려 만든 뉴스타파 저널즘 스쿨 출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전히 김주영 기자 둘이서 고군분투 하시는 거죠? 네네. 회사 얘기를 좀 해보시죠. 재미있습니까? 아직은 재미있습니다. 네. 네. 어떤 어려움 있으십니까? 우선은 그 법원을 취재한다는 것이 저희는 주로 그 전략이 몸빵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기자들은 시간도 없고 한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를 못하니까 저희의 전략은 이제 무조건 엉덩이로 앉아서 재판을 1차 공판부터 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가는 게 저희의 컨셉, 제일 중요한 그런 컨셉이었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노트북을 못 쓰는 순간들도 있고 또 기자석에 앉을 수가 없어서 한 번은 재판을 갔는데 일반 저희는 시민들과 같은 방식으로 방청을 하고 있는데요. 그 추첨에서 떨어져서 일찍 갔는데 현장석도 없다는 거예요. 그날은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그래서 그 앞에를 봤는데 또 기자석은 몇 자리가 비어 있는데 출입 기자들이 올 때까지 그냥 비워두고 저희가 아무리 뭐 기자라고 이야기를 해도 들여보내주지 않는 날도 있어서 그런 날은 문에 대고 소리를 듣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좀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 기자석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앉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때도 이제 명단에 있지 않으면 못 들어가고요. 이제 네. 다른 기자들이 올 때까지 그냥 비워두더라고요. 그런 의사결정의 주체가 누군가요? 그 법원 직원들이 주로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은 내규라고만 알고 있고 그 더 깊게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운용이 되는지는 저희가 취재를 지금 하는 중입니다. 네. 그런 방식의 취재가 내란 재판 때는 상당히 그 효과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집중적으로 하여튼 아까 몸빵이라고 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그 법정 내부에서 뻗치기를 하시는 거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 등 법조 나아가서 그 공판 관련 보도 많은 문제가 있을 거로 봅니다만은 그동안에 길지 않지만 그동안에 하여튼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할 때 어떤 문제점들이 좀 느껴지십니까? 네. 조금 전에 검언유착 관련된 이야기는 좀 드렸었는데요. 네. 이제 공판 단계로 넘어온 다음 이야기를 좀 드리면 너무 비슷한 기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재판에 주로 이 타이밍이 있는데요. 뭐 재판이 시작할 때. 그래서 뭐 피고인 누구가 본인의 혐의를 주로 부인하니까 누가 혐의를 부인했다. 그리고 이제 진행이 되다가 검찰이 얼마를 구형했다. 그리고 판결이 어떻게 나왔다. 딱 이 타이밍에 따라서만 기사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중간중간에 기사들이 나오더라도 어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따옴표로 해서 뭐 누가 와서 이렇게 말을 했다. 지금 뭐 몇 시간 동안 재판이 진행이 되다 보면 거기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제 일선 기자들은 좀 그 이야기거리가 될 만한 것만 하나 딱 잡아서 기사를 주로 쓰고 뭐 연합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주로 그걸 잡아주면 다른 작은 매체들에서도 다
그런 방향으로 따라 쓰는 경우가 많은 걸 저희가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이 공판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 제일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어떻게 차별화하실 생각을 하시나요?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찾고 있는데요. 이제 매번 재판을 갈 때마다 최대한 좀 다양한 쟁점을 담은 그런 중계를 해보기도 했고요. 그게 아니라 아예 다 지켜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재판 같은 걸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가서 봤는데 다 보고 난 이후에 이 이야기를 그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하고 엮어서 한 번에 그 이야기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좀 이 공판 보도 자체를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나름 보람이 있었던 주제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사례를 좀 꼽아주시겠습니까? 보람이 있었던 주제는 또는 기억에 남는 네. 주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네. 우선은 좀 기억에 남는 취재 같은 것은요, 이제 법정에 가면 기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자분들 혹은 피해자 쪽이 됐든 피고인의 가족이 됐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그래서 이제 저 말고 제 동료가 주로 맡아서 가고 있는 재판이 있는데 저희가 사회적 참사 재판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12월에 방음터널에서 발생했던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 동료가 항소심 재판에 갔는데 사람들의 관심도가 다 떨어져서 기자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가족분들이 오셔서 뭐 어디 기자냐, 지금 이제 거의 좀 항소심까지 왔으니까 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저희 기자가 매번 가서 재판도 듣고 뭐 여쭤보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본인이 직접 법원에 가서 소송 기록을 다 떼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너무 죄송한 게 네이버에 검색해도 나오지도 않고 기사를 아무리 저희가 열심히 써도 다른 어디 기성 매체에서 하나 나오는 것과 비교를 하면 영향력이 너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저희랑 같이 취재를 만들어 보려고 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좀 더 열심히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꼭 써보고 싶은 기사 있으신가요? 꼭 써보고 싶은 기사요. 아직은 많이 부족하긴 한데요. 이제 재판 취재를 하다 보면 이것이 실제 사람들의 삶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아직은 법정 내부에 머무르는 기사 내용이 법정에서 나온 내용에 좀 머무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앞으로는 좀 더 법정 안에서 나오는 내용과 실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기사를 좀 쓰고 싶습니다. 네. 어느 법조 기자보다 재판을 많이 취재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데 피해자 입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조언을 해주실 만한 게 좀 있습니까? 재판에 임하면서 네. 뭔가 좀 방어권 행사랄지 좀 나름대로 취재를 바탕으로 해서 조언을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 제가 조언을 들을 만한 그런 위치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법조 기자단뿐만 아니고 기자차별은 기자가 하는 그런 오랜 관행이 있습니다. 네. 기자단 내지는 출입처 시스템에 대한 나름의 문제의식이 있을 법한데 네. 어떻게 느끼시나요? 최근에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전해 들었는데요. 한번 알아보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최근에 탄핵 심판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탄핵 심판을 모든 언론이 취재를 하고 싶어 하니까 법조 기자단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비법조 기자단에도 헌재에서 취재 편의를 좀 제공을 해주겠다고 연락이 왔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뉴스타파가 비법조 기자단에 들어가고 싶다고 했는데 다른 매체들과 달리 여기서는 투표를 해야 된다고 했고 그 투표에서 이제 반대표와 찬성표가 동률이 나와서 뉴스타파가 못 들어가는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비법조 기자단이라는 것조차도 이제 법조기자단으로부터의 차별을 받아서 그 차별을 받은 기자들이 만든 그런 집단인데 이런 집단조차도 그런 차별을 답습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저희는 들었고요. 그래서 코트워치는 법조기자단이나 비법조기자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미디어는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어떤 차별적이고 배타적이고 그런 문화에 좀 동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바깥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취재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요. 네, 설사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었지만 정말 취재가 불가능해지는 순간이 오더라도 그냥 독자분들에게 좀 솔직하게 터놓고 우리는 이런 가치에 동의할 수 없어서 이런 법조기자단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이런 취재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결과 이렇게 뭐 취재가 어려워지는 순간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법조 기자단마저도 진입 장벽이 높고 그게 또 기득권이 돼버렸군요. 네, 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 기자들에게 어떤 제안이랄까? 네. 뭐 좀 해보신다면은 어떤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우선은 그 레거시 미디어라고 해서 저는 문제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이제 기사를 보다 보면은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올 때도 있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빠르다고도 생각이 들었어요. 나오는 기사 같은 것들이. 그런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 하고 싶은 제안이라고 한다면, 그 출입처 시스템에 안주하지 말자는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희 후원회원이기도 한 언론 연구자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분이 저희한테 해주신 말씀 중에 제가 좀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은 이제는 언론이 이렇게 고고한 섬처럼 어디에 혼자 이렇게 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 안에서 자리를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출입처 제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사회 안에서 자리를 찾기보다는 어떤 이 출입처라는 권위 있는 기관이 주는 그런 정보라든지 관점에 익숙해지기 쉽기도 하고요. 그래서 레거시 미디어 기자들에게 뭔가 제안을 할 수 있다면 좀 이 사회 안에서 자리를 같이 찾아가 보자고 만들어가 보자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아까 포털에서는 보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코트워치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네, 네이버나 구글 다음에 코트워치라고 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거기서 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후원 모델입니까? 네, 100% 지금 후원으로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후원할 수 있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후원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언시국 TV 핫 인터뷰 오늘은 최윤정 코트워치 기자를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